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청희 씨와 현대 신형 소나타 2.0을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현대의 신형 소나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소나타라는 이름답게 현대의 첫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죠. 이번 세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에서 이어받은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소나타는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패밀리 세단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사도 쿠페의 성격이 좀 많이 가미가 됐어요.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스타일링도 그거에 맞춰서 좀 많이 변모했죠. 소나타의 세대가 계속 바뀌어오면서 전형적인 3박스 세단 형태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점점 바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번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짧은 트렁크 리드를 갖고 있는 그런 패스트백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이 스타일에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4도 세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차체 뒤쪽을 비스듬히 누운 형태로 만드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코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현대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루필루즈 컨셉카의 스타일을 신형 소나타에 가장 크게 반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그다음에 차체 옆에 프로파일이라든가 뒤쪽에 날렵하게 떨어지는 트렁크 그리고 테일램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날렵한 스타일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측면 캐릭터 라인이 YF 이후로 가장 과감하지 않나 싶어요.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뚜렷해갖고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뒤쪽으로 갈수록 차체가 좀 넓어지는 느낌을 주도록 볼륨감을 키워놨고요. 그러면서도 부푼 느낌과 어떤 날렵한 느낌의 절충점을 잘 찾은 그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은 스포티해졌는데 구형보다 차체는 커졌죠. 길이와 높이 같은 경우에는 30mm 그리고 25mm 정도 작은 수준이고, 너비와 휠 베이스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 약간 더 넓은 수준이고요. 트렁크 리드에 있는 그 핀들 있잖아요. 저게 참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소나타 같은 대중적인 볼륨 모델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은 매끄럽게 다듬어 놓고 그 램프 위쪽에 약간 핀들을 더해서 공기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의 경우에는 그 머플러가 외부에서 안 보이죠. 하이브리드처럼 이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소나타는 2.0 가솔린이 기본이고요. 차후에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그리고 N 모델도 나온다고 하죠. 중형급에서 아마 처음으로 N 모델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소나타에서는 피렐리 타이어가 처음 들어가죠. 그런데 올 시즌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제로보다는 좀 노멀한 그런 성능이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갔던 거와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직선적인 디자인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신형 소나타의 실내는 외관만큼이나 많이 달라졌죠. 일단 소재도 기존의 뉴라이즈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저는 이 실내의 디자인만 보면은 그랜저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내장재는 그보다 좀 못하긴 합니다. 전체적인 내장재 수준이 비교적 좋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것에 영향이 크다고 보입니다. 대시보드 위쪽을 덮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라운 톤의 가죽을 깔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특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키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그 시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하드 플라스틱이 쓰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시선을 잘 닿지 않는 부분에 집중을 시켜놔서 전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형보다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액정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이랑 모니터의 액정이 구형에 비하면은 화질이 월등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나아졌다 또는 고급스러웠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그런 화질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와이드형 10.25인치가 들어갔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분할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홈 화면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들은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은 물론 인터페이스까지
그 상위 모델 또는 그 이상으로 더 고급스럽죠. 그래서 그랜저가 잠시 후에 나올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돼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통 기존의 현대차는 이런 차량 관련된 요 메뉴는 그 계기판 안에 중앙에서 보통 컨트롤을 조작을 했는데 상위 모델처럼 이렇게 여기 모니터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바뀌었죠. 커스텀 모드의 경우에는 이 차가 댐핑은 없다 보니까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신형 소나타에는 굉장히 많은 편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현대차 전체는 물론 이 동급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 가장 편의 장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서는 지금 처음 들어갔죠. 스마트폰을 사용한 키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처음 데뷔했을 때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트인 캠인데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블랙박스라는 명칭은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 녹화는 되고 음성은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녹화된 영상을 여기서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모니터로 보면은 화질은 꽤 좋은 편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뒤 영상을 다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인데요. 그 기존에 있는 메뉴 자체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른 현대차에 비하면은 그 화질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분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도 가능해요.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가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정체 구간에서 앞차와 좀 바짝 붙었을 때 그때는 이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가 실행이 되죠. 저속 주행 중에 주차 센서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 밑에는 공조 장치가 있고요. 그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고 다른 현대차처럼 그 봤을 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쪽 패널 자체가 약간 각도가 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위치 크기들을 좀 크게 만들었던 게 현대차, 기아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약간 얇은 버튼들을 채용을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조작감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의 경우에도 이렇게 로우와 하이, 미디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 모드죠. 기어 레버가 전자식 버튼으로 대체가 되면서 여기에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생겼죠. 사실 현대차는 이 기어 레버 앞쪽의 공간이 좀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버튼이 되니까 공간에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용량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 눈에 잘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에 기어 레버가 이렇게 솟아 있었으면은 좀 잘 가렸을 텐데 지금은 좀 더 잘 보이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 이 안에는 C볼트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버튼식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에서 먼저 썼던 그런 장치이기는 합니다만은 현대차가 또 나름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작동 편의성과 또 공간 효율성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D 모드였을 때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기어 버튼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등의 버튼이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이것도 그 현대차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이는데 이 기어 버튼 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좀 넓게 만든 거는 아무래도 손을 뒤쪽으로 옮겨야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넓게 해놓은 부분들은 눈을 돌리지 않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바뀐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실내에서 좀 가장 안 예쁜 부분이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스포크 그냥 이렇게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잘 안 예뻐요. 차의 앞모습과 약간 좀 디자인 면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림의 두께는 약간 좀 두꺼운 편이고요. 손에 잡히는 이 가죽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의 지름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그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보이는 계기판은 비교적 전체적인 면적을 다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은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소나타에는 또 새롭게 그 음성 인식 명령 기능이 또 추가됐죠. 기존에도 있었지만 좀 더 좋아진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음성 인식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켜 공조를 켭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시승기 때 실수를 한 게 그 에어컨 꺼줘 하면은 공조장치가 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에어컨만 꺼지고요. 제가 어제 오늘 해보니까 이 공조장치 꺼줘는 기능이 없다는 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여러 번 해보니까. 계기판 디자인도 구형에 비하면 확 달라졌죠. 전체가 디지털이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고요. 커스텀, 스마트, 에코, 컴포트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그래픽의 그 변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주 썩 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전환 속도는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니터 안으로 그 기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현대차에 비하면은 그 오히려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세팅 메뉴는 좀 줄은 것 같죠.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들을 분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더 큰 그림이나 글씨로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트의 크기는 상당히 넉넉하고요.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내려가는 편입니다. 쿠션은 뭐 아주 두텁지도 아주 얇지도 않은 적당한 쿠션이어서 몸을 적당히 편안하게 받쳐주기도 하고, 나머지 뭐 허리 부분이나 옆구리 부분 그리고 또 허벅지 부분도 비교적 잘 받쳐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이게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면은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조금 얇은 편입니다. 동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이게 보통 시트 높낮이 조절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소나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면은 앞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대로 올리면은 시트 높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쪽이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을 주긴 합니다. 옆에 워크인 스위치도 달려 있어서 동반석이 아니라 운전석 쪽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릴렉션 시트의 기능을 한 번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나 뭐 앉는 부분 쿠션 특별하게 뭐 불편한 점은 없고요. 상당히 좀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머리 위 쪽 공간이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특히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답답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전 세대 소나타들에 비하면은 조금 여유가 적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편안하게 앉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겠지만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타 패키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열 공간인 것 같은데, 제 시트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 공간에서 주먹이 하나가 줄었어요. 기존의 소나타는 주먹이 3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거주 공간은 좀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죠. 트렁크 버튼은 저기에 있죠. 그 현대 위쪽에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고요. 닫는 건 수동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물기나 먼지가 묻으면 조금 그렇긴 하죠. 뒤쪽 스타일이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렁크 열리는 부분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덮개 부분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처럼 열리는 부분 자체도 이렇게 크게 열리지는 않고요. 유리가 쪽으로 많이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큰 짐을 싣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레이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 공간 자체는 비교적 넓은 편이고요. 예, 3월달에 시승해서 이 신형 소나타의 그 정차시 진동과 소음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2번째로 타니까 그 차보다는 그 진동과 소음, 특히 소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적네요.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유청희 씨랑 제가 시승 끝나고 얘기했을 때 유청희 씨가 탔던 차는 또 조용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차마다 조금 편차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들이 시승했던 차들이 수십 대가 있었는데 그 차들 사이에도 약간씩 편차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탔는데 처음 탔던 차하고 나중에 탔던 차하고 좀 특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상당히 좀 조용한 그리고 진동주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공회전대 소음을 보면은 저는 그래도 그 뉴라이즈 2.0보다는 소리가 조금은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뉴라이즈 2.0은 공회전 때 소음이 좀 적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은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차할 때는 거의 없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속할 때는 조금 바닥에서 진동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구형에 비해서 조금 줄었죠. 근데 동력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2달 만에 똑같은 차를 다시 타다 보니까 좀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하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2달 전에 탔던 차에 비하면은 하체가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탔던 차는 외관에서처럼 좀 스포티하게 하체도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하체가 좀 단단하고 상하의 움직임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하체의 세팅이에요. 저희가 시승할 때 탔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 편이었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누적 주행거리가 4,460km 약간 좀 달린 차죠. 누적 주행거리의 차이가 어떤 서스펜션의 어떤 적응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라이즈에 비하면은 이 저속에서의 반응이 좀 둔하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많이 안 밟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지가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가속 페달을 30% 밟았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또는 반응이 좀 더디게 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그 컴포트 모드가 좀 에코 모드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은 상황 궤도율 20% 30% 이 사이에서는 좀 힘이 좀 덜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운전을 하시면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까지 나왔던 차들의 어떤 엑셀러레이터 세팅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밟는 양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어떤 힘이 바로바로 나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들은 엔진에서 그 연료가 낭비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적당한 만큼의 양만 분사해주는 그런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 연비를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에서는 좀 연료를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어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달릴 때는 타이어 소음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80 정도 달리면은 저는 이 하체의 소음은 방음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체의 그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반면에 이 차가 지금 유달리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람 소리가 좀 커요. 제가 그 시승할 때도 바람 소리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바람 소리가 더 많이 있어요. 속도가 지금 80인데도 그 앞쪽 보닛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어와서 보통 요속도로 2도로를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람 소리, 앞에서 부딪힌 소리가 더 크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 이상 되면은 요쪽에 A필러 요 앞쪽에 그러니까 운전자 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의 바람 소리가 좀 더 두드러지게 들립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저도 시승회 때 차를 타봤을 때 어떤 외부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거하고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차의 어떤 외부의 바람 소리를 만들어낼 만한 요소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오늘 좀 주변에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바람이 안 불었는데 어제가 바람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 MVH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 2달 전에 탔던 그 차보다 진동과 소음은 이제 훨씬 적지만 바람 소리는 좀 더 커요, 이 차가. 지금도 속도가 82km, 3km인데 이 속도에서도 그 앞쪽 네. 보닛 또는 그 그릴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보통 풍절음 하면은 이렇게 고르게 나야지 그 운전자 또는 승객이 그렇게 안 불편하게 느끼는데 네. 이 차는 그런 특정 소리가 좀 부각돼서 들리니까 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죠. 네. 이 차는 저 방금 같은 그 긴 내리막 단방향 코너 있잖아요. 거기를 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안하게 도네요. 이것도 그 2달 전에 비하면 그때도 똑같은 코너 돌았거든요. 네. 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속도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차 자체의 그 모션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런 성격의 차를 옆에서 동승해서 탔을 때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도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뒤쪽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좀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방금 코너에서는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어서 이게 오히려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타이어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 스키드 음이. 네. 코너 2번 돌아봤는데 진짜 편안하게 도네요. 속도는 뭐 다른 차들과 뭐 거의 대략 비슷하지만 그 차의 모션이라든가 운전자가 그 받는 느낌이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서스펜션이 꽤 좋다고 느낍니다. 가속력의 경우에는 그 전체로 보면은 기존의 그 뉴라이즈 2.0보다 조금 느려졌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로 끊으면은 이 차가 조금 느려요. 근데 대략 정지에서 170 정도로 끊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동력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 이하에서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반에 그 반응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포트가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 같아서 이거를 에코 모드로 바꿔도 그렇게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내 주행 할 때 어저께 특히 정체권 할 때 그냥 스포츠 모드로 다니는 게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은 이게 밟아도 좀 반응이 늦게 나와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는 그냥 스포츠 모드가 훨씬 편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에코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의 어떤 체감 가속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편이고요. 그에 비하면은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하게 스포츠카만큼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시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더 덜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회전수가 한 3000rpm 이상이 되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더 저음이 부각이 되는데 저는 이 소리 자체는 꽤 듣기가 좋아요. 널널하고 느긋하게 운전하면서 타고 다니면은 크게 불만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요. 좀 개인적이고 좀 기존의 세단, 가족용 차의 어떤 성격을 가진 차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스타일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실질적인 주행 감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스타일만큼의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약간 좀 더 아직까지는 가족용 세단으로서의 어떤 편안함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그런 개념의 얘기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시속 90에서 대략 한 리터당 20km 이상이 찍히고요. 110에서는 한 20m로 찍히는데 좀 이렇게 근소하지만 기존의 뉴라이즈 2.0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실제로 공인 연비가 좀 더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속에서의 반응, 좀 답답할 수 있는 반응, 그거를 이제 연비와 트레이드 오프가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승차감 편한데 차체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력 성능이나 그 저속 반응은 생긴 것과는 조금 다른데 이 회전할 때의 그 모션은 생긴 대로 스포티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까 약간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저 파주 영화마을 앞에 과속방지턱 좀 높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는 속도를 좀 많이 낮춰도 차가 좀 많이 튀는데 제가 아까 테스트할 겸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뒤에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모션 거의 딱 한 번에 잡더라고요. 서스펜션 세팅에 좀 공을 좀 많이 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속 안정성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코너 돌 때와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에 비해서 운전자가 받는 그런 느낌은 꽤 편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달리면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앞에서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사실 이 풍절음도 크게 보면은 고속 안정성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차체의 고동은 고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로 유지 기능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차로 중앙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그 차선이 한쪽이 없어지거나 흐려질 때도 그때도 어느 정도는 중앙을 잘 지켜서 이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이 차로 유지 기능은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현대차에 적용한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도 과속 카메라를 맵으로 인식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로 제한속도 이상 조금 맞추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동으로 속도를 낮추죠. 그리고 과속 카메라를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세팅한 속도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우측방 모니터는 시인성이 꽤 괜찮은 편인데 확실히 좀 K9만큼 그렇게 화질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야간에도 좀 잘 보이고요. 예, 오늘 유청희 씨와 소나타 2.0을 같이 시승을 했는데요. 이게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차를 탔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전의 차와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2달 전에 탔던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MVH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새 차와 좀 어느 달린 차와의 차이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MVH는 이번에 두 번째 탄 차가 진동과 소음 면에서 월등하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차는 좀 새 차라고 하기에는 좀 진동과 소음이 많아서 약간 좀 놀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풍절음은 오히려 더 크고요. 전반적인 주행 특성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 세단 컨셉에서는 크게 흠잡을 구석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의 풍절음이 조금 귀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특성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주행 감각, 주행 특성 측면에서는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신형이 나오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이 기존의 패밀리 세단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좀 더 퍼스널한 그런 사도 쿠페의 성격이 가미된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기존의 소나타와는 고객층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으로서 이제 소나타를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의 차로 구입을 한다면은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밀리 세단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역시 흔한 말로 그랜저로 가야 되는 거고 패밀리 세단 용도로 사시기에는 약간 좁아진 2열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가격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2000cc 스마트 스트림 G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은 이전 세대 소나타 뉴라이즈 모델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기본 가격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최신 옵션들을 다 덧붙이고 나면은 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그랜저와 가격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커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넣었을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약간은 더 젊은 소비자들을 지향을 해서 만든 차라고는 하지만은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로써 신형 소나타 2.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 트윈스 어제도 졌나요?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LG가 키움에게 4대2로 이겼어요. 대박. 이겼어요? 와. 이겼네, 세상에. 오뚜기 진라면 온라인 최저가는 얼마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안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손흥민 챔피언스 리그 결승 선발인가요? 손흥민 출전 정보 알려줄게요. 라인업 발표 전이에요. 박지성 선발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은퇴한 선수는 취급 안 하네. 안 속네. 이게 높낮이 조절 스위치인데 높낮이 조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 말이야? 편하네요 진짜. 잠이 솔솔 쏟아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 아, 있구나.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끔씩은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상기 코너 돌 때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도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